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2019년도 스포츠 사회학 기출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모르던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책에 나와 있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럼 저와 함께 한번 재밌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스포츠 사회학의 연구 영역과 주제 중 거시 영역의 사회제도와 관련된 연구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스포츠 사회학에는 거시적 영역과 미시적 영역 그 두 가지가 되어 있었어요. 이 거시적 영역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바로 포괄적인 영역을 말했습니다. 포괄적인 개념. 자, 그러면은 이런 포괄적인 개념 안에서 사회 제도를 한번 알아보면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 스포츠와 정치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죠.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스포츠와 경제 굉장히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죠. 맞는 얘기고요. 세 번째, 스포츠와 교육 굉장히 포괄적인 영역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조직 같은 경우는 포괄적인 것보다는 약간 미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즉 사회제도란 정치, 경제, 그리고 교육 이런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은 4번 이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 우리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세 가지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사회 정서적인 기능이 있었고, 두 번째는 사회화 기능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사회 통합 및 통제 기능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은 4강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별, 연령, 관계없이 많은 국민들이 길거리 응원에 참가하여 국가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을 되뇌었다. 자, 어떤 걸까요? 자, 소속감, 바로 통합에 관한 얘기죠. 그럼 통합이 뭘까요? 1번, 사회 통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소속감을 느꼈는데 사회 통제라든가 신체 소외라든가 사회 차별은 아니겠죠. 정답은 쉽게 1번, 사회 통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3번은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현대 스포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자, 옳지 않는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스포츠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산업이 고도화가 되어야겠죠. 즉, 스포츠 용품의 대량 생산 체계가 갖춰지고 연구가 표준화되었습니다. 산업의 고도화,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현대 스포츠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인구의 저밀도화가 나왔죠. 틀린 설명이겠죠. 저밀도가 아니라 고밀도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정답들도 한번 볼게요. 당연히 현대 스포츠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통의 발전도 나타나야 됩니다. 즉, 교통의 발달, 수송체계가 원활해지면서 다양한 스포츠 행사가 열릴 수 있게 되었다. 자,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크놀로지의 변화, 즉 통신의 발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보 유통이 원활해져 스포츠 저널리즘이 발달하게 되었다. 4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저밀도화가 아닌 인구의 고밀도화 아닌 자, 2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을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은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4번은 어떤 문제가 나왔냐? 스포츠로의 사회학. 자, 사회학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포츠로의 사회학. 요인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자, 여러분 스포츠로의 사회학 뭐였을까요? 과연 어떤 거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자, 그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로와의 사회화는 스포츠 참가 자체를 의미하는 스포츠 사회화 가정 모형으로 사회화 주관자나 기관, 사회화 주관자나 기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회화 주관자나 기관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 이걸 찾아보면 되겠죠? 여성의 신체 노출을 금기시하는 일부 중동 국가의 문화는 여성의 스포츠 참가를 불가능하게 하며 스포츠 경기의 관람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자, 이런 것은 어떠한 영향을 받는 걸까요? 바로 사회적 영향이죠. 중동 국가의 사회적 영향으로 인해서 이러한 스포츠 사회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상황 맞습니다. 개인적 특성 아니겠죠. 스포츠 개입자도 아니고요. 스포츠 사회화 주관도 아닌 사회적 상황, 이러한 중동 국가의 사회적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는 스포츠 사회화에 대한 그런 문제가 나왔네요. 신자유시대의 스포츠 세계화에 대한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사회화에 대해서 배웠었던 게 기억나시죠? 그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1번. 프로스포츠의 이윤 극대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스포츠 세계화가 되게 되면서 프로스포츠의 이윤도 증가되게 되었죠. 맞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스포츠 시장의 경계가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이게 바로 스포츠 사회화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는 설명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계인들에게 표준화된 스포츠 상품을 소비하도록 만들었어. 맞는 설명이다. 표준화된 스포츠 상품을 소비하도록 만들어서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 맞는 말입니다. 자, 네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각 나라의 전통 스포츠가 전 세계로 보급되어 새로운 스포츠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스포츠 세계화에 대해서 읽어봤을 때 하나의 특징이 있었어요. 이 스포츠 세계화는 범세계적 동질화를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범세계적 동질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번은 잘못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전통 스포츠가 전 세계로 보급되는 것보다는 이윤이 나지 않고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스포츠와 정치에 관한 설명이 나왔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포츠 정책과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스포츠와 정치 굉장히 연관관계가 있죠. 자, 어떤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번. 국가는 스포츠 정책을 통해 스포츠에 개입한다. 자, 우리 스포츠 정책에 대해서 배웠을 때 이런 얘기 나왔었죠. 자,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자, 냉전시대 국가의 국제 스포츠 정책은 스포츠를 통한 상업주의 팽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까요? 자, 상업주의가 아니죠. 냉전시대 때는요, 스포츠를 통한 국가주의적 기능을 극대화했습니다. 상업주의가 아니고요, 국가주의적 기능. 상업주의가 아닌 국가주의적 그런 기능을 극대화했습니다. 자, 이거는 상업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답들도 한번 볼게요. 자, 3번. 스포츠는 상징, 동일화, 조작의 과정을 통해 정치적 기능이 극대화가 된다. 자, 그때 우리 스포츠와 정치에 배웠을 때 이 세 가지 배웠었죠. 자, 첫 번째, 상징, 두 번째, 동일화, 세 번째, 조작. 이 얘기가 맞습니다. 마지막, 정부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산업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포츠에 관여한다. 자, 정부가 스포츠에 관여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정답 4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7번입니다. 자, 중요한 문제가 나왔네요. 스포츠 일탈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 일탈에 관한 스포츠 사회학 이론 문제가 나왔네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기. 일탈은 현존하는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예를 들어
도핑은 그 자체로는 일탈행위에 해당하지만 이를 통해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경멸하게 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된다. 자, 이런 이론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책에 세 가지 이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었죠? 아노미 이론. 자, 아노미 이론이 있었고, 두 번째가 어떤 이론이 있을까요? 낙인 이론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뭐 있을까요? 바로 사회통제 이론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설명을 하면서 이 이론 외에 나머지 것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 구조기능 이론이 있었습니다. 구조기능 이론. 자, 구조기능 이론이 무엇일까요? 자, 구조기능 이론이란 일탈 연구의 주요 초점을 규범 위반에 둡니다. 규범 위반에 두고 규범 위반을 사회 질서의 붕괴가 반영된 것, 즉 사회적 협의와 통합이 깨어진 것으로 개념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 도핑은 그 자체로는 일탈행위에 해당하지만, 즉 이 일탈 연구의 주요 초점은 규범 위반에 둔다. 자, 규범 위반에 두고 이를 통해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경멸하게 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된다. 그래서 규범 위반을 사회 질서의 붕괴가 반영된 것. 자, 이게 뭐죠? 바로 구조기능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정답은 구조기능 이론입니다. 자,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 강의를 들었으면 구조기능 이론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기능 이론. 구조기능 이론이란 일탈 연구의 초점을 규범 위반에 두는 것입니다. 일탈 연구 초점을 규범 위반에 두고 규범 위반을 사회 질서가 붕괴된 것,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구조기능 이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은 스포츠 상업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포츠 상업화에 따른 변화 중 보기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2014년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와 신네시티 매치즌 경기에서 한국의 류현진 선수와 추신수 선수 간의 맞대결이 펼쳐지자 미국 프로야구 사무국은 이날을 코리안데이로 지정하고 한국의 걸그룹 소녀시대를 초청하여 애국가를 재창하게 하였다. 이 외에도 미국 프로야구 사무국은 각종 이정 행사 및 경품 행사를 개최하여 언론의 반응을 촉각을 곤두세웠다. 자, 이거는 무엇에 대한 그런 얘기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1번. 스포츠 기술의 변화. 자, 이렇게 코리안데이로 지정한 게 스포츠 기술의 변화일까요? 자, 아니겠죠? 그럼 스포츠 규칙이 변화된 걸까요? 아니겠죠? 자, 바로 스포츠 조직에서 조직이 수행한 거기 때문에 스포츠 조직의 변화. 3번이 맞습니다. 4번 선수 코치의 경기 성향 변화. 이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정답은 쉽게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9번입니다. 자, 9번은요. 원래 우리 프로스포츠의 순기능과 역기능에서 배웠는데 이거에 맞는 그런 개념들은 따로 배우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입니다. 보류조항. 자, 보류조항이랑 일정 기간 선수들의 자유로운 계약과 이적을 막아 선수단 운영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자, 이거는 보류조항 맞습니다. 개념이고요. 보류조항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최저연봉제. 신인 선수의 연봉 협상력을 줄여 선수단 운영 경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자, 여러분, 최저연봉제는요, 이러한 뜻이 아니고요. 신인 선수들의 생계를 위해서 나타난 그런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인 선수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만든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저연봉제는 틀린 얘기고요. 자, 셀러리캡 들어보셨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선수 개인에게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연봉 상한선으로 선수 간 연봉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것은 셀러리 캡이 아니고요. 셀러리 캡이란 팀 전체 연봉을 총액을 제한하는 겁니다. 팀 전체 연봉. 팀 전체 연봉의 총액을 제한하는 것. 이것을 바로 셀러리 캡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틀린 설명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트레이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트레이드. 선수가 새로운 팀으로 이적하기 위해 구단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수의 요구에 응해야 된다. 트레이드는 이런 뜻이 아니고요. 프로팀 사이에서 전력을 향상할 목적으로 소속 선수를 이직시키거나 교환하는 일. 즉, 소속 선수를 이적시키거나 교환하는 일을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틀린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10번입니다. 자, 10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디플로어의 미디어. 자, 미디어 이론에 관한 문제가 나왔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어의 영향력과 스포츠의 소비 형태는 연령, 성, 사회 계층, 교육 수준, 결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론이네요. 자, 미디어의 영향력이 서로 다른 하위 집단의 구성원에게 획일적으로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자, 읽어보시니까 어떤 이론이 가장 생각이 나나요? 자, 여러분, 우리 많은 이론들을 배웠죠? 그중 중에서 우리 사회범주 이론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자, 사회범주 이론이 무엇일까요?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면 생각이나 행동도 비슷해진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즉, 연령이라든가 성, 사회계층, 교육 수준, 교육 여부 등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면 그만큼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뭘까요? 답은 바로 사회범주 이론입니다. 사회범주 이론입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회범주 이론, 개인차 이론, 사회관계 이론, 문화규범 이론 다 이런 걸 더 배웠죠? 개념 한 번씩 다시 짚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은요. 스포츠의 계급과 계층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왔네요. 스포츠의 계급, 계층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 자, 우리 계층과 계급 차이점. 자, 배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브루디웨는 계급론에 따르면 골프는 상류 계급의 스포츠로 분류된다. 자, 골프 어떤 그런 게 있었죠? 맞습니다. 바로 상류층의 스포츠 맞는 얘기고요. 자, 베블린 이게 계급론에 의하면 상류 계층이 스포츠에 참가하는 이유는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서다. 자, 우리 상류 계층의 특징 중에서 뭐였죠? 과시용 스포츠를 많이 한다는 게 있었죠? 정답은 맞는 말이 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마르크스는 계급론에 따르면 운동선수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층에 속한다. 지배계층이 아닌 피지배계층에 속한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도 한번 읽어볼게요. 베버는 계층론에 따르면 프로스포츠에서 감독과 선수의 사회계층 수준은 연봉 액수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그쵸?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겠죠. 정답은 3번. 이 생산 수요를 소유한 지배계층이 아닌 피지배계층이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은요. 자, 정치와 스포츠에 관한 문제가 나왔네요. 정치가 스포츠를 이용하는 방법 중 보기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자, 스포츠에 참여하는 선수가 팀이 스포츠 경기 자체를 뛰어넘어 특정 집단을 대리 또는 대표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장되는 과정을 일컫는다. 자, 읽어보시면 바로 답이 나오죠. 대표하는 것은 뭘까요? 대표하는 것은 바로 상징화에 관한 얘기였죠. 자, 우리가 스포츠와 정치 중에서 세 가지 배웠어요. 상징, 동일화, 조작. 그 중에서 대표성 유무는 바로 상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상징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또 스포츠와 일탈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네요. 자, 코클리가 제시한 일탈적 과잉동조. 자, 과잉동조를 유발하는
스포츠 윤리 규범의 유형과 특징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과잉동조 기억하시나요? 과잉동조가 뭐였을까요? 과잉동조란 훈련 또는 경기와 관련된 규칙이나 규범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면서 한계를 벗어난 그런 행위를 말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잉동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건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몰입규범입니다. 몰입규범. 운동선수는 경기에 헌신해야 하며 이를 그들의 삶에서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자, 이것도 과잉동조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구분짓기 규범입니다. 구분짓기 규범은 뭐냐? 운동선수는 다른 선수와 구별되기 자신만의 경기 스타일을 만들어야 된다. 자, 여러분, 이것은 과잉동조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규범짓기 규범이나 무엇을 의미하냐면 운동선수의 탁월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범짓기 이론은 즉 운동선수는 탁월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그런 규범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조금 생소하실 건데요. 이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규범짓기 무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자, 인내규범. 인내규범이란 운동선수는 위험을 받아들이고 고통 속에서 경기에 임해야 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과잉동조를 유발하는 그런 행위 중에 하나겠죠. 맞습니다. 도전규범. 운동선수는 스포츠에서 성공을 위해 장애물을 극복하고 역경을 헤쳐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도 과잉동조의 그런 성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은요. 조금 굉장히 생소한 문제일 거예요. 굉장히 당황했을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로젯이 여성에 대한 남성 선수의 폭력과 남성 스포츠 문화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찾는데요. 자,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의 색깔이 좀 달라요. 한번 읽어볼게요. 지역사회는 남성 선수들의 폭력에 대해 경외감을 갖지 못하도록 철저히 제거한다. 자, 첫 폭력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여성 선수를 존경의 대상으로 삼고 함께 공동체성을 나눠나갈 대상으로 간주한다. 이것도 폭력은 부정적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폭력이 남성성을 확립하고 여성을 통제하는 데 효과적인 전력이라는 믿음이 존재한다. 폭력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네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폭력이 남성의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자만심의 사회에 좁히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자, 이것도 부정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죠. 자, 하나만 색깔이 좀 다른데요. 바로 3번입니다. 자, 이 크로젯은요, 여성에 대한 남성 선수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로젯이라는 사람은 폭력이 남성다움을 확립하고 여성을 통제하는 데 효과적인 전략의 믿음이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하나의 색깔이 다른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레오나르드의 스포츠 사회화 이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나왔네요. 이것도 이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A국어 농구 감독은 팀 훈련 과정에서 학생 선수들의 운동 수행 영역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과벌 바로 답이 나올 것 같네요. B 선수는 다른 팀 선수가 독특한 타격 자세로 최다 안타장을 획득하자 그 선수의 타격 자세를 관찰하여 자신만으로 것으로 한번 발전을 시켰다. 자, 상과 벌 그리고 모방, 이것은 어떠한 이론의 특징일까요? 바로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사회학습 이론이 뭐였죠? 상과 벌 그리고 모방, 관찰, 이것은 바로 사회학습 이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학습 이론이란요, 사람의 행동을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주어진 상황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회학습 이론 맞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은 16번입니다. 자, 우리나라 학원 스포츠의 문화적 특성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거 우리 학원 스포츠 배웠었죠. 한번 읽어볼게요. 학생 선수들은 교실 공간과 분리되어 학습소와 운동장에서 주로 생활하며 그들만의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간다. 또한 그들만의 동질감을 바탕으로 끈끈한 인간관계를 맺지만 일반 학생들과는 이질화되고 있다. 자, 저희가 학원 스포츠에 대해서 배웠을 때 제가 개념 몇 개 더 설명드렸죠. 이 중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선문화입니다. 이건 선문화. 선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선문화는 무엇이냐? 학생 선수만의 고유한 공간에서 그들만의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동질감을 만드는 새로운 문화입니다. 즉 학생 선수단의 고유한 공간에서 그들만의 공동체 문화를 동질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선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상업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문제죠. 자, 다른 스포츠와 미디어의 관계에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포츠는 미디어의 주로 콘텐츠로 자리를 잡을 때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자, 맞는 설명이죠. 맞습니다. 뉴 미디어의 등장으로 스포츠 콘텐츠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자,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세 번째, 스포츠가 미디어에 의존할수록 미디어의 스포츠에 관한 통제력은 감소한다. 아니죠. 의존할수록 증가가 되겠죠. 자, 3번이 틀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도 읽어있습니다. 미디어는 상업적 가치를 증가하기 위해 스포츠 규칙, 맞습니다. 우리 상업적 가치를 바꾸기 위해서 스포츠 규칙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세계화에 관한 문제가 나왔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포츠 세계화, 민족주의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냉전 시대에 스포츠 세계화는 민족주의를 악화시켰습니다. 자, 악화시켰을까요? 아닙니다. 강화를 시켰습니다. 강화. 이때 이제 민족주의가 강화가 되면서 스포츠 세계화가 훨씬 더 빨리 되는 그런 경향을 가지게 됐죠. 두 번째, 민족주의는 국가 간의 원인이 되어 스포츠 세계화의 걸림돌로 작용됐다. 자, 걸림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는 디딤돌의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 제국시대 스포츠 세계화는 식민국가의 민족주의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악화시키는 게 아니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게 맞는 설명이겠죠. 마지막으로 스포츠에 내적된 민족주의적 속성은 다국적 기업의 세계화 전략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어 있다. 자,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맞는 내용이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은 19번 문제입니다. 자, 19번 문제. 스포츠 사회학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스포츠의 맥락에서 인간의 사회행동 법칙을 규명한다. 맞는 얘기고요. 스포츠 현상을 일반 사회 구조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이것이 바로 스포츠 사회 정의라고 볼 수 있겠죠. 사회학의 하위 분야로 스포츠 현상의 사회학적 개념을 적용한다. 자,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선수 개인의 행동과 관련된 인간 내면의 특성 및 과정을 설명한다. 이것은 스포츠 사회가 아니라 스포츠 심리학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4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20번은 스포츠 계층이동에 따른 그런 문제가 나왔네요. 스포츠의 계층이동 유형에 따른 설명으로 적절한 것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수직이동은 한 팀의 선수가 다른 팀으로 같은 대우를 받고 이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직이동이 아닌 수평이동. 자, 수평이동이 맞는 설명이겠죠. 두 번째, 개인이동은 소속 집단의 특성 계기를 통하여 집합적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개인이고요. 개인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는 틀린 설명이고요. 수평이동은
팀의 2군에 소속되어 있던 선수가 1군으로 승격하여 이동하는 건 뭐죠? 바로 수직 이동에 관한 얘기죠. 이것도 틀린 말이고요. 자, 세대 간 수직 이동은 운동선수가 부모보다 더 많은 수익과 명예를 얻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맞는 설명이죠. 세대 간 수직 이동. 세대 간의 수직으로 이동하는 것, 더 높게 올라가는 것은 바로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2019년도 스포츠 사회 문제를 다 풀어보셨고요. 읽어보시니까 굉장히 어렵죠. 자, 이론과 이 개념에 대해서 연관되어 나오는 문제가 많았고요. 처음 보는 그런 개념들도 있었는데, 자, 이거는 매년 비슷한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2019년도에 배웠었던 거를 암기를 하시고 다음 문제를 푸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스포츠 사회학 문제풀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